632년 전 한 남자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부자는 땅이 더욱 불어나고 가난한 자는 송곳을 꽂을 땅도 없다. 이 문장이 언제 쓰였는지 아십니까? 2026년 부동산 기사가 아닙니다. 1394년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한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에 직접 쓴 문장입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632년이 지난 지금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약 4,200만 원이니까 한 푼도 쓰지 않고 36년을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632년 전에도 땅 없는 사람은 송곳 꽂을 곳이 없었고 632년이 지난 지금도 집 없는 사람은 서울에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정도전이 지금 살아 돌아온다면 이 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까요? 그는 고려 말 권력자들이 독점한 모든 토지를 환수해서 백성에게 다시 나눠준 사람입니다. 토지는 국가의 것이다라는 철학을 법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제도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74년 만에 변질되었고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토지개혁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가? 왜 부동산 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결국 실패하는가? 632년 전 설계자의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아마 부동산 뉴스를 볼 때 시선이 달라지실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한 줄이라도 균열을 만들었다면 그때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정도전이라면 지금 어떤 정책을 만들었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 시리즈가 끝날 때쯤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고려 말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1388년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기 직전에 고려는 한마디로 땅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는 고려의 최상위 귀족 가문들, 이들이 전국의 토지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독점했느냐? 겸병, 점탈, 사패.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겸병은 남의 땅을 억지로 합치는 것이고, 점탈은 아예 빼앗는 것이고, 사패는 왕에게 하사받는 형식으로 토지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였느냐? 기록에 따르면 한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의 주인이 7명에서 8명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농민 한 사람이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물을 7명에서 8명의 지주에게 나눠줘야 했다는 겁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300만 원에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관리비를 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고려 말 농민의 현실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정도전은 이 현실을 삼봉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작료를 바칠 때는 지주의 입마를 먹이는 비용과 왕래하는 노자와 운반하는 비용이 소작료보다 배가 넘게 되니 백성의 원망이 극심하였다. 그러면 고려 정부는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전민변정 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토지 문서를 재조사해서 불법으로 빼앗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빼앗은 사람들이 바로 그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고 한 셈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민변정의 실패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기득권이 정책을 집행하는 구조에서는 기득권을 해체하는 정책이 작동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632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혹시 지금도 비슷한 구조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상황을 뒤집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1388년 정도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단순한 군사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이성계라는 군사력과 정도전이라는 설계력이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정도전에게 위화도 회군은 곧 토지개혁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정도전은 유배와 방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충청도 부여, 경상도, 전라도를 떠돌며 농민들의 삶을 직접 봤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나 밥을 빌어먹으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관료는 한양의 관청에서 문서로만 백성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백성의 삶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흙냄새를 맡아본 사람만이 토지제도의 문제를 뼈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원래 구상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계민수전, 한자를 풀면 백성을 세워서 토지를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인구수에 따라 경작권을 분배한 뒤 수확의 10분의 1만 세금으로 걷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토지 국유화입니다. 모든 국민을 자작농으로 만들겠다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도전이 이 구상을 관철시켰느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도전과 함께 개혁을 추진하던 동지들조차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조준, 조인옥, 윤소종 이들은 토지 개혁에 찬성했지만 전국의 모든 토지를 국가가 가져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도전이 개민수전을 포기한 것은 패배가 아니라 현실 인식이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계라도 그 설계를 실행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종이 위의 그림으로 끝납니다. 정도전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과전법입니다. 1391년 공양왕 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과전법은 새 나라의 경제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과전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두되 관료에게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만 나눠준다. 이것이 수조권이라는 개념입니다. 토지를 준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둘 권리를 준 겁니다.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아파트를 지어서 공무원에게 준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을 받을 권리를 준 겁니다.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수익권만 개인에게 갑니다. 이 구조가 과전법의 천재적인 설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눴느냐? 관료를 18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가장 높은 일과 정일품 관료에게는 150결, 가장 낮은 18과 종구품 관료에게는 10결에서 15결. 여기서 결이라는 단위를 현대적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대부분의 토지가 하등전이었는데 하등전 1결은 약 4184평입니다. 그러면 일과 관료가 받은 150결은 얼마냐? 4184평 곱하기 150, 약 62만 7600평입니다. 이걸 현대의 면적 단위로 바꾸면 약 207만 제곱미터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이 약 290만 제곱미터입니다. 일과 관료 한 명이 받은 토지의 수조권이 여의도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건 토지를 소유한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둘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의 규모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과전법에는 결정적인 제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전기내의 원칙, 과전은 반드시 경기도 안의 토지에서만 지급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왜 경기도였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관료들이 한양에 살면서 자기 토지를 직접 감시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토지가 전라도나 경상도에 있으면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 주변인 경기도에 한정시킨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우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32년 전 과전법에서 관료들에게 토지를 나눠준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632년 전에도 경기도 땅이 권력의 기반이었고 지금도 경기도 땅이 자산의 기반입니다. 장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그 땅 위에 올라선 건물의 이름뿐입니다. 논밭이 아파트가 되었을 뿐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다시 과전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제도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과전은 개인에게 지급하되 사적으로 승계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관료라서 150결의 수조권을 받았더라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그 토지의 수조권은 국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로 관직에 오른 다른 사람에게 다시 지급됩니다. 이것을 진고채수법이라고 합니다. 토지가 대물림되지 않게 만든 장치입니다. 정도전의 설계는 여기서 빛납니다. 그는 토지가 특정 가문에 축적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고려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권문세족이 토지를 대물림하면서 권력이 세습되었고 그 세습된 권력이 나라를 좀먹었습니다. 정도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제도입니다. 관료가 사망하면 그 아내에게 수신전을 지급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재혼하지 않고 수절하는 여성에게 생계를 보장해주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죽은 뒤 어린 자녀에게는 휴량전을 지급했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의 양육을 위한 토지입니다. 언뜻 보면 복지제도처럼 보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제도가 세습의 통로로 작동했습니다. 아버지의 과전이 국가로 환수되어야 하는데 아내에게 수신전이 가고 자식에게 휴량전이 갑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성장해서 관직에 오르면 가문 내부에서 과전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토지가 가문 안에서 돌고 도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세습을 금지해놓고 세습의 뒷문을 열어둔 셈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도전이 이 구멍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과전법을 시행하려면 관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관료들에게 당신이 죽으면 아내와 자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신전과 휴량전은 관료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이상을 현실에 착지시키는 과정에서 지불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용이 나중에 과전법 전체를 무너뜨리는 균열이 됩니다. 정도전이 정말 백성을 위해 토지 개혁을 한 걸까요? 아니면 권문세족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였을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전은 이상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냉철한 정치가였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이 없으면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없었고, 권문세족을 제거하지 않으면 새 나라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하나의 제도 안에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중성이야말로 과전법이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취약했던 이유입니다. 과전법은 조선 건국 후 순조롭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기도의 토지가 관료들에게 분배되었고 지방의 토지는 공전으로 국가 재정에 편입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면 되었고 논 1결당 조미 30두, 밭 1결당 잡곡 30두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고려 말처럼 지주 7명에서 8명에게 소작료를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전법이 시행된 1391년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경기도의 과전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료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토지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 관직에 오른 사람에게 줄 토지가 없어진 겁니다. 수신전과 휴량전으로 환수되지 않는 토지가 쌓였고 공신에게 특별히 지급하는 공신전은 세습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 번 나간 토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매년 채용되는데 관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입주자가 퇴직해도 관사를 비우지 않고 가족에게 넘깁니다. 몇 년만 지나면 신규 공무원은 관사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과전법이 정확히 이 상황에 빠졌습니다. 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요? 1417년 태종은 수신전과 휴량전의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재혼하면 즉시 환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즉시 환수.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1466년 세조 12년에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시행합니다. 과전법이 제정된 지 정확히 74년 만입니다. 직전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준다. 퇴직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산관, 즉 관직 없이 대기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토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신전과 휴량전도 폐지됩니다. 사망한 관료의 아내와 자식에게 토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더 엄격해진 것 같습니다. 세습의 뒷문을 닫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직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안 관료들이 재직 중에 세금을 더 가혹하게 걷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아니면 못 걷는다는 생각이 관료들의 행동을 바꿨습니다. 농민에게서 30두를 걷어야 하는데 40두를 걷고 50두를 걷습니다. 직전법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말하겠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은 현재를 착취한다. 이건 632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집값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사람들을 무리한 대출로 내몰고 언제 규제가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이 금매와 패닉을 만듭니다. 불안은 언제나 착취의 엔진입니다. 조선 정부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했느냐? 1470년 성종 1년에 관수관급제를 시행합니다. 직전법이 시행된 지 불과 4년 만입니다. 관수관급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관료가 농민에게서 직접 세금을 걷지 못하게 한다. 국가가 농민에게서 직접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을 관료에게 지급한다. 쉽게 말해서 중간 착취를 없앤 겁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세입자에게서 걷어서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과전법의 원래 설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관수관급제는 붕괴한 건물에 임시로 기둥을 세운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명종대 과전법 제정으로부터 약 170년 뒤에 수조권에 기반한 토지분급 제도는 완전히 소멸합니다. 특별한 폐지 법령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눠줄 토지도 없었고 나눠줄 필요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숫자만 나열하겠습니다. 과전법 제정 1391년, 직전법 시행 1466년, 74년 뒤, 관수관급제 시행 1470년, 4년 뒤, 제도 소멸, 명종대 약 1550년대, 160년, 조선의 토지제도가 설계에서 소멸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60년이라는 숫자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1967년 부동산 투기 억제세 도입, 1978년
8.8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 1990년 토지공개념 3법 제정 2003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25회 2025년 이재명 정부 6.27 대출 규제 2026년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약 6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개의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었느냐? 2006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약 4억 원, 2021년 약 12억 원, 2025년 12월 15억 810만 원, 20년 만에 약 4배가 올랐습니다. 60년 동안 수십 개의 정책을 쏟아부었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632년 전 과전법도 무너졌고 60년간의 부동산 정책도 집값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토지 개혁은 왜 항상 실패하는가? 이 이야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6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 4,200만 원 기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약 36배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30대 주택 소유율은 6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약 57%,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남의 집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남 3구의 국민평형 84제곱미터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6억 원에 육박합니다. 같은 면적의 비수도권 아파트는 2억에서 3억 원대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면적, 같은 용도의 주택인데 가격이 10배 차이 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2025년 6월 27일 대통령실 주도로 역대급 대출 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 갭 투자를 사실상 전면 금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위반 시 대출 즉시 회수, 3년간 대출 불가. 이건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출 규제를 합친 것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표 직후 강남 아파트 호가가 1억에서 2억 원 떨어졌습니다. 매수 포기가 속출했고 발표 후 6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가 164건 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을 한 줄로 말하겠습니다. 돈줄을 끊어서 수요를 억제한 것이지 공급을 늘린 게 아닙니다. 집이 부족한 게 문제인데 집을 살 돈을 막은 겁니다. 물론 과열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단기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공급 확대 등 추가 대책이 없다면 장기적인 집값 안정세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4년간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겁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면 중과 전에는 세금이 약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중과 후에는 약 2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만들어서 매물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32년 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과전법에서 수신전과 휴량전의 지급 기준을 강화한 것, 직전법에서 퇴직자의 수조권을 환수한 것,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빼앗아 돌려놓겠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관료들은 더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제도는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정도전이 2026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건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도전은 수요 억제도 세금 중과도 먼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토지의 소유 구조 자체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과전법의 핵심은 세금을 올린 게 아니라 소유권과 수익권을 분리한 것입니다. 토지는 국가의 것이고 개인에게는 수익을 거둘 권리만 준다. 이걸 현대 부동산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사실 이 개념은 이미 존재합니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이름으로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에 토지공개념 3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과전법의 현대판입니다. 632년 전 정도전이 말한 토지를 관에서 소유하여 백성에게 주었으니 라는 문장이
1989년에 토지는 공공의 것이어야 한다로 번역된 겁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 3법 중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고 토지초과이득세법도 같은 해에 폐지되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만 살아남았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 폐지되었느냐?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과전법과의 구조적 유사성이 소름 돋을 정도로 드러납니다. 과전법은 관료들의 세습 욕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토지공개념은 재산권 보호라는 논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이미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토지를 놓지 않으려 한다. 632년 전에도 지금도 토지개혁을 가로막는 힘은 같은 방향에서 옵니다. 과전법의 수조권을 현대 세금 체계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과전법에서 국가는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관료에게는 수조권만 줬습니다. 현대 부동산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보유세를 올려서 토지 보유의 비용을 높이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현대판 수조권의 역방향입니다. 과전법에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세금을 거둘 권리를 줬지만 현대에서는 국가가 개인에게서 세금을 걷습니다. 방향은 반대지만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하느냐라는 문제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주택 정책도 과전법의 설계 원리와 닮아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의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이건 소유권은 국가에 두고 거주권만 개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소유권과 이용권의 분리. 632년 전 정도전이 설계한 과전법의 핵심 원리가 2026년 기본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가 알려주는 것은 있습니다. 과전법이 무너진 이유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한정이라는 물리적 한계. 토지는 유한한데 수요는 무한했습니다. 둘째,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세습의 뒷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만든 타협이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셋째, 공신전이라는 예외.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는 세습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 번 나간 토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현대에 대입해 보십시오. 첫째, 서울이라는 물리적 한계. 서울의 면적은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계속 늘어납니다. 경기도의 과전이 부족해진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둘째, 각종 예외 조항이라는 뒷문.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면서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실수요자 예외를 두었습니다. 예외가 많아질수록 제도의 힘은 약해집니다. 과전법의 수신전과 같습니다. 셋째, 법인과 외국인이라는 예외. 개인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지만 법인명의 주택 매입이나 외국인의 해외 자본을 통한 매입에는 규제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 발표 직후에도 외국인은 다주택자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과전법의 공신전처럼 예외가 구멍이 되고 구멍이 균열이 되고 균열이 붕괴가 됩니다. 여기서 숫자만 나열하겠습니다. 과전법 설계에서 직전법까지 74년, 직전법에서 관수관급제까지 4년, 관수관급제에서 소멸까지 약 80년,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서 마지막 대책까지 3년, 이재명 정부 6.27 대출 규제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11개월, 정책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과전법은 74년을 버텼지만 현대의 부동산 정책은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속도가 빨라진 만큼 실패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집을 사려면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을 모아야 할까요? 평균 연봉 4,200만 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5억 원을 모으려면 약 36년입니다. 25세에 취직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61세에 집을 삽니다. 정년퇴직할 나이에 겨우 집 한 채를 사는 겁니다. 632년 전 정도전이 가난한 자는 송곳을 꽂을 땅도 없다고 한 말이 2026년에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자기가 만든 나라에서 죽었습니다. 1398년 10월 6일 제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이 군사를 이끌고 정도전을 찾아왔습니다. 정도전은 56세였습니다. 조선경국전을 쓰고 경제문감을 쓰고 과전법의 기초를 놓고 새 나라의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고 경복궁의 이름을 짓고 종묘와 사직의 위치를 설계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든 나라의 왕자에게 죽었습니다. 실록에는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목숨을 구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자가 쓴 역사이니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설계자가 사라진 뒤에도 설계는 남았습니다. 과전법은 정도전이 죽은 뒤에도 74년을 더 작동했습니다. 변형되고 약해지고 결국 무너졌지만 그 설계의 원리는 63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국가의 것인가?
개인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도전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를 관에서 소유하여 백성에게 주었으니 백성이 경작하는 토지는 모두 관에서 준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답은 늘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고려 말에도 조선 중기에도 2026년에도 토지 개혁은 왜 항상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는 사람이 만들지만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도 사람입니다. 과전법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욕망이었습니다. 수신전이라는 이름의 세습, 공신전이라는 이름의 예외, 그리고 직전법이라는 이름의 후퇴, 모두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꾼 결과였습니다. 2026년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규제를 만들면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양도세를 중과하면 매물을 잠그는 방법이 나옵니다.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 내 집 앞에는 짓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도전은 이 구조를 632년 전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 제도도 무너집니다. 이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32년 전 한 남자가 이 나라의 모든 땅을 빼앗아 다시 나눠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지금 서울에 온다면 아파트 한 채 값 15억의 시대를 어떻게 설계할까요? 저는 모릅니다. 정도전이라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이 질문을 회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자는 땅이 더욱 불어나고 가난한 자는 송곳을 꽂을 땅도 없다. 이 문장을 쓴 사람은 문제를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시가 과전법이라는 설계를 만들었고 그 설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설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시하는 용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토지는 국가의 것이어야 할까요? 개인의 것이어야 할까요? 설계자가 사라진 뒤에도 설계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시대의 설계자가 찾아옵니다. 그때도 함께해 주십시오.